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오늘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방송 주제는요 상당히 이색적인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뭐 현대카드 하면 뭐 아주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현대카드의 부회장이 누구냐면요, 정태영 부회장이에요. 근데 이 정태영 부회장들이 동생들하고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소송한 줄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 장례식 말하자면 부조금 가지고 소송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 장례식 망명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친동생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최근에 패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패송 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거, 이 상속재산 10억 원이라는 걸 가지고 동생 혜승하고 은미 씨하고 이 모친에 남긴 상속재산, 이거를 말하자면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돈 싸움이 아니고 형제 간의 감정 싸움이구나,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뭐 소송 가액이 꼭 크다고 해서 이해가 가고 작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물론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블리즈 오블리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기여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이분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그러니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요, 정몽구 회장의 사위예요. 그러면서 종로학원 창립자인 정경진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몽구 회장 둘째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현대차에서도 잘 나가다가 자기 이제 이 아버지 종로학원을 인수하게 됐어요.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었던 친동생들과 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방명록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태영 부회장 측에서는 이 아버지의 방명록 2020년 11월인데요. 이거는 이미 다 공개됐다. 그리고 그 1년 전인 2019년도 모친상 이 방명록만 이사 중에 분실되어 가지고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소송까지 동생들한테 걸려 가지고 패소했다. 이거는 뭐 집안 방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기업 CEO들의 대한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생들이 말이죠, 이거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은 거예요. 굳이 2년 넘도록 주지 않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사상 초유의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요, 이거 보여주지 않는 것은 관습상 조리상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정 부회장 측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하느냐? 이 방명록을 보관 관리하는 자는 다른 자녀들이 이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부회장은 동생들에게 방명록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 부회장이 2020년 9월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10억 원 가운데 2억 원 정도를 돌려달라, 이렇게 낸 소송. 그러니까 동생들은 방명록 소송도 냈잖아요. 근데 정 부회장은 어머니 상속재산 10억 원 가운데서 2억 원은 내 거야, 이거 돌려줘, 이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억 원은요, 어머니가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이건 동생들 몫이다, 이렇게 유언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계에서도요, 작년도 현대캐피탈에서 이 번 돈이 퇴직금을 포함해서 109억 원이나 되는데, 이거 금융업계 1위인데 2억 원 가지고 소송을 내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그리고 2019년도 8월에는 여동생 은미 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올려가지고 서울 PMC 대주주인 정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달라, 국민 청원까지 올린 일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 부회장이 여동생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도요, 재계에서도 당연히 기업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이런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 대기업 가운데 아직도 일부 말이죠, 물론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성격의 소송이 형제지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꼭 무거운 책임, 무거운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거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고민정과 이준석, 뭐 그동안에도 이 장애인들의 시위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이 설전을 벌인 바 있어요. 근데 다시 또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민정 의원의 이런 SNS 활동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요, 고민정은 이 원내 전략 부대표를 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회적, 이 정치적, 뭐라 그럴까요? 이 책임 의식을 더 가져야 할 정치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자, 오늘 말이죠. 페북을 통해서 어제 출연했던 TV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값 논란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특활비 논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김정숙 여사의 옷값 때문에 이 특활비가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맞불 작전에서 뭘 내세우고 있느냐, 윤석열 당선비 특활비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지금 문제시하고 있잖아요. 147억, 검찰총장 때 쓴 147억의 특활비, 이 내역을 먼저 공개하라. 이게 민주당의 역공 중에 대표적인 건데, 똑같이 고민정 의원도요, 이명박 대통령은 130억, 박근혜가 141억, 문재인 96.5억,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147억 내역을 밝혀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한덕수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철학 5년을 보여줄 상징적 인물을 기대했는데 실망했다. 15년 사이에 급변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그릴 적임자인지 묻고 싶다.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요, 이제 자기가 올리는 SNS를 좀 그만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만 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SNS를 쓸 걸 써라. 그 다음에 쓸 걸 쓸 경우에도 좀 제대로 써라. 이렇게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이제 고민정 의원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어제 얘기했냐면요, 이 대표는 대표고 자기는 전략 부대표를 맡기 전까지는 어떠한 당직도 맡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의원이었는데, 본인의 이 SNS 글마다 이준석 대표가 보면서 자꾸 지적한다. 제가 먼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이제 그만 좀 자기 SNS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인에서 할 일입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가 보든 누가 보든 SNS는요, 그야말로 SNS예요. 모든 국민이, 아니면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본인이 메시지를 관리를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준석 대표한테, 아니,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보라, 보지 말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이준석 대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본인의 지적 수준의 차이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인식의 차이일 뿐인지, 원인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은, 해석하시면 되겠지만은, 이렇게 인식하는 그 수준 자체가, 너는 보지 말라, 자기의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라이벌이잖아요. 보지 말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얼마나 내로남불이냐. 그러면요, 윤석열 그 당선인한테 특활비 147억 해명하라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또 왜 얘기해요? 먼저 김정숙 옷값 특활비를 분명하게 밝혀야죠. 예. 그리고 의혹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분법적, 봐라, 보지 말라. 예.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특활비는 밝혀라 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그럼 문재인 대통령 특활비도 자세하게 발표하죠. 예. 외교 안보,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메시지의 이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타이밍에 맞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의 컨텐츠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토론의 자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러니까 제가 또 고민정 의원 뭐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인식이 잘못돼 있어. 예.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더구나 청년 정치인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된 것은 국민의힘만의 부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의 부름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뭔가를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모습에 실망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토록 586을 용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새롭게
정치가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내놓은 대안이 고작 그런 갈라치기 정치인가?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 586 용퇴하라. 빨리 송영길 서울시장 절대 출마하지 말라고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이 SNS 안 봐도 돼요. 고민정.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조금 전 첫 방송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소개해 드리지 못한 건데, 바로 뭐냐? 국가 재정 건전성. 우리 국가 채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국가 부채도 어마어마하고, 국가 부채가 말이죠. 5년간 400조가 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이제 1076조나 됐어요. 자, 그리고 1인당 국가 채무는 51%가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한덕수 내정자도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설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재정을 거덜냈잖아요. 한마디로 뱅크럽트 시켰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4가지 중요 과제의 하나로 재정 건전성을 뽑고 국가안정정책의 최후의 포로다라고 강조했는데, 재정 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안정을 기약할 수 없고 정부가 큰 의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다. 지극히 이거는 당연한 말이고 국가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재정 원칙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식을 내팽개치고 국정을 운영했다. 그래서 5년 내내 초대형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뿌렸고,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일자리 등 온갖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틀어막았는데 2017년도에 400조 원 규모의 본 예산을 5년 만에 1.5배가 넘는 607조 원으로 키웠다. 그것도 모자라서 매년 빠짐없이 총 10차례에 걸쳐서 151조의 추경을 편성했다. 5년간 공무원 수를 13만 명 가까이 늘렸고 공무원 증원이 박근혜 정부의 3배, 이명박 정부의 10배도 넘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건비만 연간 100조 원을 넘게 100조 원 넘게 나간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중앙정부 살림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공공기관도 부실을 초래했다. 5년간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18개가 늘어서 350개에 달하고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도 118개가 신설이 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5년 새 35%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겉간에 곡식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으로 빚을 내서 돈 쓰는 것에 둔감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했다. 야당 시절 국가 채무 비율 40%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자신은 국가 채무 비율 40%의 근거가 뭐냐 하면서 재정 규율을 무너뜨렸다. 이전 정부의 SOC 사업을 토건 정부라고 비판하더니 자신들은 역대 최대 SOC 예산을 편성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는 정치 사업을 마구 늘린 것이다. 문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이 144건, 106조 원으로 이명박 61조, 박근혜 25조 정부 9년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 국가 부채는 5년간 400조 원 넘게 늘어서 올해 1076조로 예상이 되는데,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51%, 즉 2017년도 1284만 원에서 2022년도 1942만원으로 국가 채무가 늘었다는 겁니다. 1인당. 36%였던 국가 부채 비율이 50%대로 높아졌고, 빠르게 늘고 있는 공기업 부채,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연금 충당 부채 등은 감안하지도 않은 순수 정부 부채만 그 정도다. IMF에 따르면 한국이 향후 5년간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선진국 35개국 중 1위다. 이대로면 2031년에 국가 채무 비율은 81%로 높아진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풀었던 돈줄을 조이는데 문정부는 차기 정부의 긴축의 숙제를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는 무섭게 불안한 국가 부채에 제동부터 걸어야 한다. 야, 여러분들 이 정도면 참 얼마나 거덜난 정부를 만들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치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어제 밤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김명수 최측근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지법원장 보통 한 3년 정도 하는데 4년씩이나 재임한 사람이 바로 2년 하는데 3년씩 재임한 사람이 바로 민중기 전 중앙지법원장이에요. 근데 이 민중기 전 중앙지법원장의 경우에 지금 이제 말하자면 애완견 판사잖아요. 그래서 민중기 법원장이 뭘 했느냐?
지난번에 2020년도죠. 당시에 이 판사 사찰 문건을 이유로 해서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징계 이유 중에 하나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했다. 이게 추미애의 주장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 측에서는 판사 문건은 이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을 뿐이다. 재판에서 그러면 검사가 기소했으니까 재판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말하자면 검사로서의 재판에서 이 공소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야말로 이제 승소하기 위해서 만든 공개 자료를 이용한 건데 이거를 사찰이다. 이렇게 추미애가 들이대서 이걸로 징계까지 추진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말이죠. 2020년도 11월입니다. 민중기 지방법원장이 거기 문건에 올라와 있는 판사들 한 10여 명을 원장실로 불러가지고 이거 문제시하자. 이렇게 말하자면 모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1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보도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건 적절치 않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유일하게 이 민중기 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시하려고 하는 이 판사가 누구냐면은 이제 김병수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명이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김병수 형사수석 부장 이외에 김미리 부장판사가 말하자면 유일하게 이러한 입장표명, 즉 민중기 법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국 관련, 정경심 관련 재판을 1년 이상씩 질질 끌어왔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재판을 끌어왔어요. 즉 재판을 그러니까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재판을 너무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또 아프다. 그래서 휴가를 또 갔어요. 휴가를 오랫동안 갔다 오고 나서는 그러니까 2021년도 2월 달에 정기인사에서 1년이 더 있어가지고 3년째 유임이 했고 그러다가 2021년 작년 3월에 질병휴직을 내고 돌아와서는요 형사합의부가 아닌 민사 단독 재판을 대판하다가 올해 초에야 이제 다른 법원으로 전보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애완견 중에 애완견 판사, 즉 뭐냐면 민변 출신의 이 아파 성향의 판사예요. 그래서 이 형사수석 판사인 김병수 그리고 또 이 김미리 딱 2명만 민중기 법원장의 생각에 동의를 했다. 그래서 문제시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조선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 김미리 부장판사도 거기에 이름이 이제 올라가 있는 판사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검찰이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화가 난다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 부장판사의 이런 태도는 결국 문건 작성 자체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지 보건 수뇌부와 교감이 있는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렇게 또 다른 참석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뇌부와 뭐 교감이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화가 난다는 것은 문건 작성 자체가 화가 난다는 것은 이게 불법성이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또 한 번 이렇게 판사 사찰 문건을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요 정치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참여했던 판사들을 보면 정경심 교수 담당했던 임정혁, 김선희, 권성수 부장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담당 윤종섭 부장판사, 유영근 부장판사, 그 다음에 조국 오촌 조카 사건을 맡은 소병석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이, 또 김미리는 당연하죠.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 그리고요, 이런 문건과 관련해서 이 김병수, 지금 현재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장인데요.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는데 대검의 수정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보도가 나온 후 추가 문건이 나온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좀 발표하자 이렇게 거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병수 판사는 본인이 추가 문건 나온다고 딱 단정할 만한 입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뒤늦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바로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